네, 152페이지요. 가등기, 담보, 등기에 관한 법률. 자, 가등기는 일반 가등기가 있고요. 무슨 가등기가 있다? 담보 가등기가 있습니다. 자, 일반 가등기는 장래 뭐하고 해서 그냥 장래 청구권 순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하겠죠. 가등기 하면 순위가 기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가 돼서 뭐 하게 되면 본등기 하게 되면 본등기 순위는 어떻게 될까? 이거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물권 변동은 물권 변동은 그냥 그때부터예요. 그래서 익힌 말을 갖다 고친 말이 순위만 소급한다 얘기예요. 무슨 가등기는 일반 가등기는 장래 청구권 해서 뭐만 소급한다? 네, 순위만 소급 10글자로 압축해 드린 거예요. 자, 담보 가등기는 이제 채권자 폭리를 막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채권자 뭘 막는다? 폭리. 그래서 먼저 출발이 적용 범위를 꼭 기억하세요. 무슨 범위요? 적용 범위는 첫 번째 뭐죠? 무슨 대차를 하고요. 하고 두 번째는 폭리가 있어야 돼. 뭐 하신다고요? 그 다음 뭐요? 등기 등록된 것을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출제 포인트의 첫 번째 보세요. 1억 원을 뭐 하면서 차용한다는 것은 소비대차라는 얘기예요. 무슨 대차요? 2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서 대물변제 이약을 하고 뭐 했다? 가등기. 그럼 돈 빌린 건 1억이고요. 담보는 얼마짜리예요? 그럼 폭리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등기했어요? 가등기? 네? 따라서 적용한다 안 한다? 네, 1번은 적용이 되겠죠. 세 가지 다 거쳤으니까. 두 번째, 1억 원 토지 매매 대금 지급 담보와 불이행 경우 제재를 위한 2억 원 상당. 그러면 출발이 뭐야? 소비대차가 아니네. 매매죠. 이거 소비자 아니잖아요. 그럼 이 법 적용할 이유가 없다. 세 번째, 1,000만 원 차용하면서 2천만 원 상당의 고려청자를 양도담보로 뭐 했다? 제공했습니다. 그럼 1,000만 원 차용했죠? 그 다음에 2천만 원짜리 고려청자를 뭐 했어요? 폭리가 되겠죠? 아이고, 근데 등록이 아니네. 그러니까 이번 뭐 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네 번째 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3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뭐요? 양도담보로 제공했다. 그럼 폭리입니까? 폭리가 아닙니까? 폭리가 아니네. 그러니까 이번 뭐 하지 않는다? 적용할 이유가 없다. 다섯 번째, 3억 원을 뭐 하면서 자, 이미 2억 원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그죠? 네, 4억 원 상당의 부동산입니다. 담보 가치가 얼마예요? 네, 4억인데 지금 이미 2억이 돼 있고 3억 돼 있으니까 폭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뭐요? 답을 맞춰간다 그 얘기.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1. 소비대차에 의한 뭐가 채권을 담보할 것 줄쳐져 있죠. 두 번째는 뭐죠? 채권자 뭐가 있을 것? 폭리가 있을 것. 됐습니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등기 등록돼야 되겠죠. 그래서 적용 범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담보권 무슨 방법? 실행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적용 범위 다음에 두 번째 테마가 뭐냐면 거기 12조가 있을 거예요. 몇 조요? 가담법은 그 12조만 분해하시면은 답 맞출 수 있어요. 중간에 조문 있죠.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선택에 따라서 3조에 따른 담보권 실행. 이건 가등기 청산 본등기 하거나 담보 목적 부동산 경매를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어요. 채무자 선택입니까? 채권자 선택입니까?
채무자는 선택할 수 없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가등기 담보 권리자, 채권자 선택이죠. 자, 두 번째 항에 후순위 권리자는 무슨 기간에 한정해서? 청산 기간에 한정해서 자신의 변제기 도래전이라도 담보 목적 부동산 경매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자, 최초의 채무자 등이 있었고요. 누가 있었고요? 채무자 등이 있었고, 자, 채무자 등 외에 먼저 선순위가 먼저 올라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온다? 가등기 담보가 들어온다. 그 다음에 후순위가 들어온다. 제일 많은 게 네 사람이겠죠. 이 선후는 어디 기준 잡아서 선후입니까? 가등기 담보 기준 잡아서 선순위 후순위죠. 네? 최초에 누가 있었고 채무자 등이 있었고 선순위가 있었고 누가 있었고 가등기 담보권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등기에서 청산해서 본등기하게 되면 선순위는 소멸합니까? 안고 갑니까? 이거 하면 후순위는 소멸하겠죠. 그러면 가담보권자가 청산금 계산할 때는 누구를 포함시켜야 될까? 그래서 요 두 사람은 청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팀이요? 청팀. 자, 오른쪽에 후순위 권리자하고 채무자 등은 뭐예요? 백팀. 왜 백팀이에요? 백기 들고 나갈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담보권자가 청산하려면 청산금을 계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담보 들어온 부동산 있죠. 담보 부동산 가격을 정하면 빼기 무슨 팀 하게 되면 청팀 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청산금이 나온다는 얘기죠. 청산금 평가액이 나오겠죠. 자, 평가액 나온 다음에 이 후순위 권리자, 채무자 등, 그죠? 이 사람들은 뭘까? 청산금 뭐야? 받을 자한테 뭐 한다? 통지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선순위는 어디에 들어가 있고 청산금 평가액 할 때 고려할 사람이죠. 후순위는 고려할 게 아니죠. 그다음 청산금 받을 자에는 누가하고 누가 있어요? 여기 B하고 누가 있는 거예요? 갑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목적 부동산 빼기 뭐 하면 청팀 하면 뭐가 나온다? 청산금 평가액이 나오겠죠. 그걸 누구한테 알려야 돼요? 채무자 등한테 알리고 지체 없이 누구한테? 후순위한테 알려야 되겠죠. 그럼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가등기 담보권자가 뭐 하고 싶으면 쭉 내려와서 뭐 하고 싶으면 본 등기에서 소유권 취득하고 싶으면 청산금 평가해서 평가액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몇 개월? 2개월. 무슨 기간이 필요하다? 청산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청산금 받을 자 중에서 불만 있다면 후순위가 불만 있을 수도 있고 누가? 불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후순위는 어디서 기다린다? 청산 기간 내에서 대기합니다. 후순위. 자, 청산금 받을 수 있다는 만족한다면 뭐 한다면? 만족할 수 있다면 이 문을 뭐 한다? 다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자를 모시고 나가서 여기서 청산금을 지급받으면 돼. 누가? 근데 청산금 한 푼도 못 받고 죽을 것 같아. 그럼 불만 있어요? 없어요? 그럼 불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죽고 뭐야? 나 죽자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경매야. 누가 경매할까요? 경매될 확률이 99.99%다 그런 얘기예요. 몇 프로요? 어차피 못 받고 죽을 것 같으면 그냥 뭐 해버려요? 어차피 그냥 같이 가보자는 얘기죠. 그게 12조 2항이란 말이에요. 무슨 권리자는? 후 권리자는 무슨 기간 내 한정해서?
자신의 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경매는 언제 하는 겁니까? 자신의 변제기 도래한 다음에 저쪽에 이행지체에 빠져야지 경매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자신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그죠? 무슨 기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법, 민법에서는 경매하려면 변제기에서 뭐에 빠뜨린 다음에 경매하는데,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자신의 것을 주지 않고도, 주택을 명도하지 않고도, 반대 의무를 제공하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고, 이 가담법에서는 후순위 권리자는 자신의 아직 변제기도 뭐야? 전이라도 뭐 할 수 있는 거야? 왜? 여기 지나가면 만약 못 받으면 죽어버리거든. 그러니까 불만이 있으면 무슨 기간 내에서 경매할 수 있는 거예요. 몇 프로? 그러면 얘한테 얻어맞고 경매 당할 것 같으면 그냥 내가 경매하는 게 낫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경매하는 게 낫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12조 1항에서 몇 항에서 왼쪽 또는 오른쪽 선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다시 읽어보세요. 12조 1항. 가등기 담보권자는 선택에 따라서 3조에 따라서 실현한다고 그랬죠. 그게 청산해서 이렇게 해서 본등기를 하거나 또는 뭐다 자신이 경매할 수 있다. 근데 12조 2항에 보니까 무슨 권리자는 무슨 기간 내에서 불만 있으면 그냥 경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가서 후순위한테 얻어맞고 경매 당할 바에야 스스로 경매하는 게 빠르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경매가 되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저당권으로 본다, 그 얘기예요. 뭐로 본다? 저당권 본다는 얘기예요. 네, 흐름을 기억하시고 청팀과 백팀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청산금 평가할 때 고려할 자는 선순위 권리자이지 후순위가 아니다. 청산금 받을 자는 후순위 권리자는 맞아도 누구는 아니다. 선순위 권리자는 아니죠. 네. 그럼 이제 출제 포인트 3, 실행 방법의 출제 포인트. 후순위 권리자는 무슨 기간 내 한정해서, 청산 기간 내 한정해서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담보 목적 부동산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가? 오늘도 이렇게 나와요. 선순위 권리자는 자신이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까? 선순위는 아니지. 그럼 선순위는 자신이 변제기 도래하면 경매할 수 있어요? 후순위 변제기 도래하면 경매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지. 아니 자신이 뭐 도래해서 변제기 도래해서 당연히 경매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후순위는 무슨 기간 내 한정해서? 저거 지나면 죽는단 말이에요. 한 푼도 못 받고 죽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뭐 할 수 있다? 경매. 두 번째 출제 포인트. 청산 절차가 종료한 경우 담보 목적물 과실을 누가 갖는가? 채무자입니까? 채권자입니까? 아니, 청산 절차가 다 뭐였으면 종료됐으면 이건 누가 가져가는 거지? 채권자가 가져간다고 맞겠죠. 다음 세 번째 출제 포인트. 청산금 미지급으로 본등기가 뭐가 됐다면, 무효로 됐다면 그 청산 절차를 마쳤다는 거죠. 그럼 유한 등기가 될 수 없는가? 처음에는 무효 등기지만 다시 뭐 했어요? 다시 청산 절차 마쳤으면 유한 등기가 될 수 있다가 되겠죠. 다음 페이지요. 154페이지. 네. 권리 취득에 대한 실행에서 동그라미 1번 있습니다.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 액수가 객관적인 청산금 평가에게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담보권 실행 통지로서 효력이나
청산기간 진행에는 아무런 뭐가 없다. 이게 뭘까요? 거기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이죠. 자, 2번에 1번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거지같이 평가해도 청산기간은 진행합니다. 그 말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객관적 평가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행 통지로서의 효력이나 청산기간 지는 아무런 영향이 없죠. 그러니까 뭐다? 왼쪽에다 거지같이 뭐해도 평가해도 뭐한다? 진행한다. 거지같이 평가하는 말은 뭐예요? 주관적 평가, 이렇게 말을 돌리는 거예요. 거지같이 평가해도 청산기간 뭐한다? 진행한다. 그러니까 하면 되잖아요. 거지같이 네 글자 평가해도 청산기간 뭐한다? 진행한다. 그런데 두 번째, 실행통지의 상대방 채무자 등 있죠. 질문할게요. 채무자 등에는 후순위 권리자가 포함될까요? 여기 봐봐. 여기 읽어봐요. 이게 채무자 등, 이거는 같은 거야 다른 거요? 달라요. 별개의 사람이 아시세요? 채무자 등에는 당연히 채무자가 포함되겠죠. 그죠? 두 번째, 채무자 대신 담보 제공한 사람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물상 보증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용감한 제3자. 누구요? 용감한 제3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 등기, 붙은 부동산을 감히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용감한 제3자죠. 이 세 사람 있죠. 거기 다 있잖아요. 뭘 적기는 거기 다 있는데 2번 그러니까 적지를 못하겠다니까요. 적으면 그냥 따라서 실행통지 상대방은 채무자 등에는 채무자가 있고, 그 다음 뭐예요? 물상보증인이 있고, 그 다음 담보 가등기 후 소유권 제3 취득자. 이게 뭐죠? 용감한 제3자. 여기 후순위 권리자는 아니에요. 후순위 권리자는 100팀의 또 다른 사람이죠. 이해됐어요? 그럼 그 주침부 뭐라 씁니까? 따라서 이 통지는 이들 모두에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채무자 등 전부 누락하거나 또는 일부에 대해서 통지를 하지 않다면 청산기간 뭐 하지 않는다? 진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왼쪽에다 채무자 등 밑에다가 일부 누락, 그러면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에 것하고 아래 것을 갖다가 한꺼번에 치고 들어가야 되겠지. 거지같이 뭐해도 평가해도 진행은 하지요. 근데 채무자 등 뭐예요? 일부 누락하면 청산기간 진행하지 않는다. 거지같이 평가해도 용서는 되겠지만 채무자 등 일부를 누락하면 용서할 수 없다는 얘기죠. 다시 거지같이 뭐해도 평가해도 용서가 돼요. 진행합니다. 근데 채무자 등 뭐예요? 일부 누락하면 용서가 안 됩니다. 진행하지 않습니다. 요 두 가지 헷갈리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테마입니다. 다음 우측에 가로 3번에 경미한 실행이 있습니까? 담보 가등기 권리자가 집행부정한 기간 내 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합니다. 자, 저당권은 배당 요구해야 배당해 줍니까? 알아서 배당해 줍니까? 채권 신고하지 않으면 상관없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등기부에 그 채권액이 기재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 가등기 담보는 금액이 기재가 없어. 그러니까 가등기 이 상태에서는 이게 일반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경매 집어넣으면 물어봐요. 네 가등기가 일반 가등기니 담보 가등기니.
그래서 담보가 될 때 채권을 뭐 해야지만이 신고해야지 뭐 한다? 배당해 주는 거지. 뭐 하지 않으면 배당 안 해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일반 저당권보다 더 불리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담보 가등기 설정하지 말고 원래 고향인 일반 저당권으로 돌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자, 되고요. 다음에 이제 집합 건물 가보겠습니다. 네. 밑에 가면 구분소유권 목적 대신 여부가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실은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거 있죠? 그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구분소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요. 비교해 주세요. 아파트 지하실은 안 되겠지만 뭐는 상가 건물에 뭐요? 지하 주차장. 그러니까 지하주차장 3개를 만들어서 하나, 둘, 3개. 근데 해보니까 3개까지 필요가 없고 2개면 충분한 것 같아. 그러면 그 상가 건물 산 사람들이 분양받은 사람 모여가지고 뭐야? 또 자기들끼리 뭐야? 그 한 층을 뭐로 만들어서 전용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판례 비교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측 가셔서 출제 폰트 뭐 조문에 가는 얘기예요. 공용 부분의 사용은 뭐예요? 지분 비율에 따라 뭐 하는가? 사용하는가? 아니면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가? 지분 비율이 아니겠죠? 용도에 따라 하시면 되고요. 다음 출제 포인트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동 건물의 설치 보존 뭐예요? 흠으로 뭐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다른 자에게 손을 폈습니다. 그 흠, 하자는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가 아니면 간주하는가? 조문에서는 추정으로 되어 있다는가? 뭐였다고요? 추정. 네, 그리고 밑에 가로 1번 판례는 삭제하세요. 가로 1번 있어요. 거기 구분 소유 선시점 있죠? 삭제하세요. 이거 과거의 판례고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가로 1번 판례 있죠? 몽땅 삭제하세요. 그러니까 과거 판례, 현재는 구분 소유가 언제 성립해요? 물리적, 객관적, 완성, 시점. 자동 취득이지 무슨 취득이 아니다. 등기 취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1번 판례는 삭제하세요.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요. 158페이지. 네, 그 관리비 체납된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거기 두 번째 줄에 전 입주자 체납 관리비 중 무슨 부분? 공용 부분 있죠. 간에서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 아셨습니까? 무슨 부분은 승계가 되지 않지만 전 소유자 체납된 전유 부분은 승계되지 않고 어느 것만? 공용 부분만 승계되죠. 또 공용 부분 승계 중에서도 자 어떤 거? 네. 연체료는 또 역시 마찬가지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어느 것만 승계되는 거예요. 전유 부분은 아니고 공용 부분도 순수 공용 부분만 들어가는 거지. 연체료까지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다음 출제 포인트 구분 소유자 대지 사용권은 그가 가진 전유분 처분에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 당연히 따라야 되겠죠. 왜 따라요? 추정관계 있어요. 전유 부분이 뭐가 되고요? 조문 얘기예요. 조문. 전유 부분이 주가 되고 여기에 무슨 부분이 있고 무슨 건이 있어요? 대지 무슨 건? 이게 주예요. 자, A
자, A의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A의 지분이 있죠? 특징은 이 전유분 갈 때 공용 부분은 이건 절대적 일체성. 무슨 성이요? 이쪽은 상대적 일체성.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게 없다면 뭐요? 분리 처분이 아니죠. 뭐 갈 때, 주 갈 때 정도 뭐 한다? 따라간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출제 포인트 두 번째 거, 대지 사용권을 전여분과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를 뭐 하자는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집합 건물의 대지임을 모른 채 대지 사용권 목적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이건 논리 문제예요. 뭘 해야지? 등기해야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다음에 우측에 159페이지 구분 소유자 권리와 의무에서 거기 동그라미 2번 있죠. 뭐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네,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에 지정된 구분 소유자이지, 네, 그냥 집합 건물 구분 소유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위반했을 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죠? 뭐 하지 말아라? 행위를 정지해 주세요. 두 번째는 뭘까요? 사용을 못하도록 금지 청구하는 경우. 세 번째는 뭐 청구하는 경우? 따르면 또 임차인이 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자, 시험 문제에 각 구분 소유자 할 수 있다면 안 돼요. 누가 하면 안 되고요? 각 구분 소유자는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는 거죠? 여기 관리인이 하든지 아니면 뭐요? 또는 뭐요? 집회 결의 어떤 사람? 집회에서 뭐요? 지정된 구분 소유자, 이런 자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거기 각 구분 소유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각 구분 소유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문상 관리인 또는 뭐예요? 집회 결의에 지정된 무슨 자, 구분 소유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각 구분 소유자 할 수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각 구분소유자 만약에 할 수 있으면 맨날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마 소재기 할 거야. 위에서 퉁탕탕 소리 시끄럽다 해가지고 밑에 층에 있는 사람이 법원에다 뭐요? 무슨 뭐 정지 청구, 이거 맨날 이런 소하다 정신없을 거예요. 소 남발을 막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관리인 또는 뭐요? 지정된 구분소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법 조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다음에 넘기시고요. 관리인하고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관리인은 집행기관입니다. 무슨 기관이요? 그 다음에 관리위원회는 이건 감독기관입니다. 무슨 기관이요? 그래서 밑에 출제 포인트 관리인 집행기관은 반드시 구분 소유자 이해하는가? 구분 소유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외부에서 올 수도 있고 안에서 올 수도 있고 세든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바깥에 법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거 출제 포인트 관리위원회 위원은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는가? 그러면 점유하는 중에는 누가 있어요? 구분 소유자도 있고 임차인도 있죠. 아니면 반드시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해야 되는가? 관리인이 집행을 잘 하고 있는 건지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감독기관이니까 이건 어디서?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된다. 다음 출제 포인트 관리인의 선임은
관리단 집회, 소집, 개최 없이 서명할 수 있는가? 가능하지요. 꼭 모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서면 결의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맨 밑에 보세요. 전유 부분이 여러 사람 공유에 속하는 경우 관련 집회에서 의결권 행사할 1인을 정하도록 규정한 집합법 30조 2항은 강행 규정인지 여부. 네, 판례에서는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 잘 생각해 보세요. 모를 때 집합법이 강행 규정일까 임의 규정일까? 당연히 강행 규정을 생각하실 수밖에 없어요. 임의 규정 아니고 뭐라고요? 강행 규정. 자, 그래서 우측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꼭대기 중간에 판례 관리단 집회 의결에 있어서 구부 소유자의 수가 문제가 되는 경우 있죠. 전유 부분이 여러 사람 공유에 속하는 때라도 그 구분자 전원을 뭐예요? 하나의 구분수대로 하는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 사람이 공유했다고 가지고 수를 가지고 논의할 때 그걸 사람 수만큼 계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뭐로? 한 사람으로 계산해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따라서 맨 밑에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지분 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 뭐 할 수 없다?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재건축인데요. 홍보비 분담에 관한 사항이 재건축 사항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읽어보세요. 그건 나중에. 자, 넘기세요. 전부 다. 164페이지 갑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제목이 뭐야? 실제 권리자 이름으로 뭐 하세요? 등기하라는 얘기예요. 4조 명시된 약정은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두 번째, 명시된 약정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한 계약에서 명의 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시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는 뭐 하지 않냐다. 물권 변동은 유일한 얘기죠. 그 두 번째 문장 다만부터 아니하다까지 박스에 보세요. 자, 그 박스 친 부분이 뭘까? 네, 거기 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된다고 그랬죠. 그럼 그게 계약형을 암시하는 거예요. 무슨요? 그럼 결국 이런 얘기예요. 계약형이 아닌 경우의 물권 변동은 전부 다 무효란 얘기죠. 그럼 첫 번째 문장은 뭐야? 계약형이 아닌 거. 이전형이든 중생형이든 전부 다 첫 번째 문장 적용한다는 얘기죠. 다음 4조 1항은 명시약정은 무효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전형 명의신탁 무효죠. 중생형 명의신탁 무효죠. 계약형 명의신탁 무효라는 얘기죠. 그 조문 자체에서 이제 그걸 놓고서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탁자하고 무슨 자하고 수탁자하고 무슨 신탁해서 자 물권 변동이 생겼죠. 명의신탁정은 무효죠. 4조 1항에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물권 변동은 무효죠. 왜 무효예요? 2항에 그 박스 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 적용받아서 무효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형? 이전형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정도 무효고 물권 변동도 뭐다? 무효. 그러면 신탁자 등기가 이렇게 해서 일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소유자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물건 변동이 무효니까 누가 소유자? 신탁자가 소유자다 그런 얘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탁자하고 무슨 자가 있으면 수탁자가 있으면 누가 매수인 돼가지고 네? 신탁자가 뭐가 돼서 매수인 돼가지고 누구랑 매도인이랑 했단 얘기죠. 그래서 매도인의 등기가 어디로 간 거예요? 이렇게 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둘 사이에서 무슨 신탁? 물권 변동. 명의신탁은 유효, 무효? 4조 1항에 따라서 물권 변동은 왜요? 4조 2항 그러나 뒤가 앞에 거기 때문에 무효란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소유자가 아니고요. 누가 소유자다? 이게 무슨 형? 이게 중생령 계약명의신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계약형이 있죠. 계약형은 누가 나서는 거예요? 수탁자가 나서서 계약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자, 이때 특징은 이때 뭐가 됐을 때 매매가 됐을 때 자, 매도인이 뭐다? 선의. 이 등기가 어디로 가요? 수탁자 등기로 넘어갑니다. 선의일 때 무슨 변동? 둘 사이에 무슨 신탁? 명의신탁은 무효. 물권 변동은 뭐예요? 유효. 그래서 누가 소유자다? 그러면 여기다 물어볼게요. 종생령에서 매도인이 선의일 때, 뭐일 때? 선의일 때 물권 변동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응? 네? 확실해요? 근거를 대세요. 뭐라고요? 적극과는 아무 관계없는 얘기고 아니 조문을 근거를 해보란 말이에요. 그 다만 있잖아요. 거기에 계약형이 아니면 뭐가 아니면 계약형이 아니면 무효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생령은 이 사람이 뭐이든 뭐 선이고 악이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알게 돼요. 그러니까 계약 당시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된다 이렇게 하세요. 무조건 뭐다? 무효야. 누가 소유자? 네, 소유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전령, 그 다음 뭐요? 무슨 형? 계약형.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도인이 만약에 뭐라면 이 물권 변동은 뭐가 된다? 무효가 돼요.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이쪽 소유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류 3가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164페이지 출제 포인트 1.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 등기가 맞춰졌다면 당연히 불법 원인급에 해당되어 보아야 되는가? 그러면 이 무효는 적법성 무효예요? 타당성 무효예요? 그러니까 무슨 급여가 아니에요.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타당성 무효가 아니고 어디 무효다? 적법성 무효다. 두 번째, 사실혼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이 허용되는가? 사실혼 명의신탁은 무효. 법률혼 명의신탁은 유효. 사실혼 배우자가 나중에 혼인했죠? 명의신탁 유효는 혼인신고 그때부터지. 거슬러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안 올라갑니다. 세 번째, 이 법에서 허용되는 무슨 신탁? 상호 명의신탁 쓰세요. 밑에다가 이게 구분 소유적 공유. 무슨 공유예요? 구분 소유적 공유. 공유물 분할 청구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반 공유는 공유물 분할
청구소가 가능하겠지만 무슨 공유는 구분소유적 공유는 분할 청구 소송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네,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번 하나 기억해 두시고 또 밑에 쭉 가다 보면은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있죠. 부동산 실명법 등기에서 허용되는 상호명의신탁 구분소유적 공유에서는 분할 청구소를 제기해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어요? 그러니까 일필지를 사가지고 값도 돈 5천, 을도 5천 해가지고 사가지고 그냥 등기부에다가 그냥 이렇게 지분만 표시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똑같이 돈을 갖다가 5천씩 이렇게 돈을 내면서 이 일필지에다가 자를 대고서 선을 긋고 이건 누구 거고 갑 거고 이건 누구 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토지를 모여가지고 분할해서 서로 뭐 하면 되는데 헤어지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하지 못하고 그냥 등기부에다가 뭐라고만 적어놨다. 그거 적어놨다는 얘기예요. 값 2분의 1. 그러면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누가 보더라도 그냥 왼쪽 오른쪽은 똑같죠. 똑같잖아요. 밖에서 봤을 때는. 근데 어디서 봤을 때는 안에서 봤을 때는 값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안에서 볼 때는 서로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나중에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유물 분할에 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165페이지 맨 꼭대기 위 상호 명의신탁 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 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해서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하는 지분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나오죠. 끝에만 조심하면 돼요. 건물 전체 뭐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을 구할 수는 없죠. 이미 쪼개져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쪽 공유는 분할이 청구가 돼야 안 돼야 돼? 이건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들어갑니다. 출제 포인트.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에서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는가, 매도인에게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이게 무슨 형? 중간 생략형. 그러니까 명의신탁은 무효고 매매는 유효고 물권 변동은 무효. 그러니까 소유자는 누구다? 매도인. 자, 그 다음에 계약명의신탁. 누가 나서는 거죠? 수탁자가 매수인 자기 나서는 거죠. 2015년 가본 병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일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을에게 매수 자금을 주었다. 갑과 양적대로 을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병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로 뭐하고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다. 전형적인 무슨 형이에요? 계약형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 을과 명의신탁 사실이라는 누가 병이 매매계약에 따른 효과를 직접 누구? 네, 갑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뭐 했다면 체결할 사정이 인정되면 네, 이때는 갑과 을 명의신탁은 여기 뭐로 돌아간다? 3자간 있죠. 무슨 형?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런 판례가 하나 있다는 얘기고요. 다음 편 넘기시고요. 네, 출제 포인트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이른바 무슨 신탁을 하고요? 명의신탁 약정을 했습니다.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 대상은 매수 자금인가 아니면 부동산 그 자체인가? 네, 부동산 자체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네, 매수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후 상태는 뭐다? 돈이 아니고 뭐다? 부동산. 자, 가로 2번 봅시다. 매도인 악의인 경우 물권 변동 효력. 네, 2번에 1번만 체킹하세요.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뭐하고 있으면 알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때는 소유권은 수탁자 물권 변동 뭐가 되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누구다? 매도인. 그러니까 여기서 매매가 됐을 때 이 매도인이 만약에 뭐라면 선이면 유효, 등기 유효죠. 조문에 있었잖아요. 그럼 반대 해석해서 만약 이 사람 뭐하면 알면 물권 변동은 무효죠. 아시겠어요? 그럼 저쪽에 중생형은 매도인이 뭐이든 조문에 아까 있잖아요. 그 단서에 해당이 안 되니까 중생형은 무조건 뭐다? 무효. 네, 계약형은 선이 악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도 기출문제인데 신탁자가 돈을 대주고 누구한테? 수탁자한테. 자, 근데 이것이 매매가 아니고 경매일 때. 뭐일 때요? 자,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매매. 그러면 경매했다는 얘기는 뭘까요? 여기 매도인이 있다는 얘기죠? 저기서 채무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 부동산이 뭐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경매. 물론 이 사람 등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매도인은 이 매매하면 이게 악의선에 따라서 매매에 관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거 하겠다 안 하겠다 선택 권한이 있는데 여기 경락당했을 때는 뭐 당했을 때는 이 채무자는 이걸 선택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선택 여지를 없다는 얘기죠. 여기는 선택해서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 있는데 이것이 경매가 됐을 때는 선택 여지가 없죠. 그럼 알고 있어. 이 둘이 뭐 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러면 이 채무자가 자, 선이이든 뭐이든 악이이든 전부 다 뭐예요? 유효유라는 것이 판례 태도예요. 여기 지금 뭐하고 뭐 구별해요? 여기 매매하고 뭐하고 경매 차이에 따라서 구별하셔야 되게. 그것이 맨 밑에 판례예요. 그냥 167페이지 읽으세요. 뭐라고 됐습니까? 167페이지 경매 절차에서 어디에서요? 소유자가 위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소유자 명의신탁자가 동일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명의인의 소유권 취득이 실명법 사정에 따라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유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매매하고 뭐하고 경매 차이가 있었지. 아까도 여러분들 소액 임차인이 있었죠. 소액 임차인은 무슨 면제죠? 최우선 면제죠. 매매했을 때 매매대금에서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매매가 아니지. 뭐 됐을 때? 경매됐을 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다음 매매하고 경매했어요. 그죠? 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소액 임차인도 매매가 아니고 어디? 경매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지금도 계약형도 매매일 때는 선악에 따라서 유효 무효가 갈리는데 경매는 가릴 필요가 없죠. 그 이는 채무자는 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택할 권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차이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무슨 권행사 나와요? 계약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신탁자가 수탁하자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 가지고 그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 유치권 인정될까요? 유치권 공식이 뭐예요? 그 물건을 이미 점유하면서 그 물건에다 들어간 비용 채권 가지고 유치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처음에 준 돈은 뭐예요? 점유하는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꼭 종류 3가지 기억하세요.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전부 다 눈 감으세요. 제일 중요한 게 아직 남아있어. 눈 감으시고. 네, 꽃자리 읽겠습니다. 꽃자리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만나서 반갑고 끝까지 들어서 고맙고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